양과와 소용녀는 불을 피하느라 산을 돌아왔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둘러보아도 인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북서쪽으로 잿빛 구름이 커다란 배처럼 천천히 머리 위로 흘렀고 조금씩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양과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렀다. 눈이 제법 많이 내릴 것 같아요. 눈으로 산길이 막히면 큰일이니까 힘들더라도 오늘 산을 내려가야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한없이 걸었다. 그러는 사이 날은 더욱 어두워졌고 처음에 조금씩 날리던 눈발이 어느새 sak풍이 몰아치며 굵어졌다. 두 사람은 조급한 마음에 경공술로 눈을 헤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산허리를 돌아서니 커다란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작은 나무집이 나왔다. 지붕 위에는 이미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잘 됐군요. 오늘은 여기서 묵어요. 양과는 얼른 집 앞으로 달려갔다. 집 주위에는 발자국이 보이지 않고 문도 반쯤 열려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눈을 만나 하룻밤 묵어갔으면 합니다. 양과가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보았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양과가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역시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탁자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나무벽 위로는 활이 걸려 있고 구석에는 토끼를 잡는 도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사냥꾼들이 잠시 묵어가는 집인 모양이었다. 양과는 소용녀와 곽양을 침상에 앉혀 쉬게 한 다음 활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곤 금세 노루 한 마리를 잡아와 잘 손질한 후 불에 구웠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지만 방 안은 불을 피워놓으니 마치 봄날처럼 따뜻했다. 그러나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적당히 허기를 채우고 막 잠에 들려는데 멀리 동쪽에서 눈 밟는 소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들려왔다. 양과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과연 두 사람이 눈을 밟으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뚱뚱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른 편이었다. 둘 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방의 거지인 듯했다. 아마도 강한 바람과 큰 눈을 피해 하룻밤 쉬어가려는 모양이었다. 밖에 누군가 오고 있는데 두 사람 다 무리민이에요. 당신은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아픈 척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 소용녀는 곽양을 안고 들어가 침상에 누운 후 한쪽에 놓여있던 늑대 가죽을 끌어다 몸을 덮었다. 그러는 사이 양과는 쟤를 한 줌 집어 얼굴이며 머리에 문지르고 모자를 푹 눌렀었다. 중검은 내실에 가져다 두었다. 과연 가까이 다가온 두 사람은 문을 두드렸다. 뚱뚱한 거지가 말했다. 날이 큰 눈을 만나 길을 가기가 힘들어져서 염치불구하고 들어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에 양과는 사냥꾼 흉내를 내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양과는 전에 영웅대연에서 크게 활약한 적이 있기 때문에 행여 두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지는 않을지 걱정되었다. 그래서 주의를 돌리고자 얼른 구운 노루 다리를 두 사람에게 내밀었다. 이것 좀 드시면서 편히 쉬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여우 사냥을 나갈 계획인지라 이만 들어가서 쉬어야겠습니다. 양과는 일부러 안쪽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 마누라, 기침은 좀 어떻소? 그러자 안에서 소용녀가 대답했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녀는 큰 소리로 기침을 하면서 잠자고 있던 곽양을 흔들어 깨웠다. 그러자 방 안에는 기침 소리와 함께 아기 울음소리가 울렸다. 영락없는 한 식구의 모습이었다. 양과는 내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침상에 올라 소용녀 곁에 누웠다. 저 뚱뚱한 거지는 어쩐지 낯이 익는데 어디서 봤더라?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두 거지는 편히 앉아 사냥꾼이 준 노루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입을 열었다. 종남산이 하루 종일 불에 탔으니 그만하면 끝장났겠지요. 그러자 뚱뚱한 거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상황에서 몽골군은 가히 천하무적이라 할 만한데 전진교 도사들을 없애는 것쯤이야 개미 새끼 죽이는 것과 같지요. 그래도 얼마 전 금융국사 일행이 전진교를 치려했다가 크게 낭패만 당했잖소. 하하, 잘된 일이지요. 그 때문에 몽골군도 중원을 차지하려면 한인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이오. 팽장로, 만약 이번에 북파 개방을 성공리에 세우게 된다면 몽골 황제께서 어떤 벼슬을 내린다 하셨소? 양과는 그제야 이들을 어디에서 만났는지 기억났다.
바로 대승관 영웅 대연에서 본 것이다. 뚱뚱한 거지는 그때 몽골군 복장을 하고 금융국사 곁에 서서 개방을 이길 책략을 알려주던 자였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군. 일찌감치 없애버려야겠구나. 뚱뚱한 거지는 바로 개방의 4대 장로 중 하나였으나 개방을 버리고 몽골군에 투항한 팽 장로였다. 대칸께서 진남 대장군에 봉하겠다 하셨소. 하나 속담에 3년을 빌어먹으면 황제도 하기 싫다고 했는데 개방 출신이 무슨 관직에 욕심이 있겠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투는 매우 의기양양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모른 척할 리야 있겠습니까? 난 정말이지 관직에는 관심 없소. 다만 서폰대법을 언제 전수해 주실 건지 약조해 주시지요. 북파 개방을 세운 후 내가 방주직을 맡고 나면 한가한 시간이 생기겠지요. 그때 전수해 주겠소. 하나 북파 개방의 방주에다 몽골의 진남 대장군이 되면 오히려 더 바빠질 것 같은데 한가한 시간이 있겠소? 아우님, 지금 날 의심하는 것이오? 그 말에 왜소한 체격의 거지는 대답은 하지 않고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다. 팽장로를 믿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팽장로, 어차피 약속을 지키실 참이면 아무 때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시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자 팽장로의 안색이 냉정하게 변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 혼자서 뭘 어찌할 수 있겠소? 내 무공이 강한 것도 아닌데 당신을 따라 형제들을 배반했으니 후에 황방주나 노방주가 죄를 물어올리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다리가 다 후들거린다오. 그러니 만약 당신에게서 얻을 게 없다면 한시 바삐 손을 씻는 게 낫겠지요. 가만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양관은 생각했다. 저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팽장로란 자가 얼마나 비열하고 악독한지는 나도 금세 알겠구먼. 겁도 없이 저런 말을 면전에서 하다니. 팽장로가 가만히 있지 않겠군. 그러나 웬일인지 팽장로는 큰 소리로 웃을 뿐이었다. 이 일은 천천히 논의해도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 말에 왜소한 체격의 거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노루고기만으로는 배가 차질 않는군요. 여기서 쉬고 계십시오. 제가 가서 뭘 좀 잡아올 터이니 같이 구워 먹읍시다. 그러곤 벽에 걸려있던 활과 화살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양과가 문틈으로 몰래 내다보니 과연 팽장로는 왜소한 체격의 거지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단도를 뽑아들고는 얼른 문 뒤로 숨었다. 잠시 후 사냥을 나간 거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단도를 든 채 조용히 밖으로 나가 뒤를 쫓았다. 그 모습을 보고 양과는 소용녀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서로 싸울 모양이니 내 수고가 줄어들겠는걸요. 팽장로의 무공이 월등한 듯 싶으니 비쩍 마른 거지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겠네요. 둘 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있으면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데 괜히 나타나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웃고 있던 양과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다. 쉿, 발소리가 들리는데. 서쪽에서 누군가가 사너리를 돌아 집 뒤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양과가 미소를 지었다. 먼저 나간 거지가 몰래 되돌아와 팽장로를 공격할 생각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살며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과연 왜소한 체격의 거지가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벽 틈으로 집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팽장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어찌해야 할지 생각을 정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때 조용히 그 거지 뒤로 다가간 양과가 등 뒤 견정혈과 경문혈을 찍었다. 순간 그 거지는 팽장로라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렸다. 양과가 조용히 웃으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양과는 꼼짝 못하는 거지를 막 들쳐보려다 바닥에 쌓인 눈을 보고 문득 장난기가 돌았다. 용아, 나와서 눈사람 만드는 것 좀 도와줘요. 양과는 쌓인 눈을 모아 거지의 몸 위에 덮었다. 소용녀도 방에서 나와 양과를 도왔다. 두 사람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거지의 몸 위로 눈을 쌓아 눈사람을 만들었다. 얼마 되지 않아 왜소한 체격의 거지는 눈동자만 제외하고는 뚱뚱한 눈사람으로 변했다. 그때 마침 발소리가 들려왔다. 양과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뚱뚱한 거지가 돌아온 모양이에요. 어서 숨어요. 두 사람은 방으로 돌아와 얼른 방문을 닫았다. 팽장로는 눈 위에 난 발자국을 쫓아 돌아오는 중이었다.
발자국이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처에 매복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팽 장로가 창문 틈으로 집안을 엿보고 있었다. 오른손에 단도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듯했다. 눈사람이 되어버린 거지는 뼈를 파고드는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팽 장로는 눈사람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 지금 기습을 하면 쉽게 없앨 수 있을 터였지만 자기 역시 혈도를 찍힌 상태인지라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팽 장로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지?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팽 장로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얼른 문 뒤쪽에 숨어 발소리가 가까워지기만 기다렸다. 양과와 소용녀도 발소리를 들었다. 비쩍 마른 거지는 분명 눈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발소리의 주인공은 또 누구란 말인가? 주의 깊게 들어보니 두 사람이었다. 새로운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었다. 팽 장로는 양과보다 공력이 깊지 못해 발소리가 가까워진 후에야 비로소 두 사람이라는 걸 눈치챘다. 나무 아미타불 빈승이 산중에서 눈을 만나 헤매던 참입니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에 팽 장로가 문 뒤에서 나와 방문을 여니 두 명의 노승이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자상한 인상의 흰 눈썹이 특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키도 작고 몸도 훨씬 왜소했는데 수염을 길렀다. 왜소한 노승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한겨울에 이상하게도 매우 얇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 팽 장로가 어찌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이 양과가 방 안에서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당연히 묵어가게 해드려야지요. 그때 팽 장로는 집 앞에 세워진 눈사람을 발견했다. 느낌이 이상해 쳐다보니 눈사람의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팽 장로는 한눈에 자신의 동료임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대체 어쩌다 저리 되었단 말인가? 팽 장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양과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양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두 노승이 나타나자 양과는 일이 더 복잡해졌다는 걸 느꼈다. 이 두 노승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특히 검은 옷을 입은 노승은 표정이 흉악하고 눈빛이 남다른 게 팽 장로처럼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양과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친절한 얼굴로 두 노승을 맞이했다. 스님 하룻밤 묵고 가시는 건 좋습니다만 가난한 산골인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산열매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그러자 흰 눈썹의 노승이 합장을 하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희가 먹을 건 늘 가지고 다니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그렇다면 어서 들어와 쉬십시오. 양과는 두 노승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곧 내실로 들어가 소용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둘 다 상당한 고수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소용녀가 눈살을 찌푸렸다. 양과는 문틈으로 방 밖을 내다보았다. 흰 눈썹의 노승이 등에 진 보따리에서 먹을 것을 꺼내 검은 옷을 입은 승려에게 건네주고 자신도 먹었다. 저 노승은 보기에는 자상하고 돌을 많이 닦은 고승처럼 보이는군. 하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지. 세상에 겉보기에는 선량해 보이면서 실은 악당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팽 장로도 인상만 보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잖아. 그나저나 검은 옷을 입은 저 승려는 인상 한번 고약하군. 어쩜 저리 흉악해 보일까? 그때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승려가 품속에서 철로 만든 거무스름한 물건을 꺼냈다. 의자에 앉아있던 팽 장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칼자루를 잡았다. 그러나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팽 장로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그 거무스름한 물건을 자기 발에 채웠다. 자세히 보니 착고였다. 발에 착고를 채운 승려는 손에도 수갑을 채웠다. 양과와 팽 장로는 이해할 수 없는 승려의 행동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체 왜 스스로 손과 발을 묶는 것일까? 그때 흰 눈썹의 노승이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또 발작이 일어나려 하느냐? 오는 동안 내내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결국에는.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몸을 웅크렸다. 그러고는 곧 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중에는 마치 소가 울부짖기라도 하는 것처럼 소리치는데 벽이 다 흔들릴 정도였다.
옆에 있던 팽 장로는 뜻밖의 광경에 놀라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었다. 양과와 소용녀도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울부짖는 소리로 보아 엄청난 고통을 견디는 듯했다. 양과는 원래 검은 옷을 입은 승려에게 어느 정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이런 모습을 보자 도리어 동정심이 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점점 더 크게 울부짖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듯했다. 흰 눈썹의 노승은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양손을 합장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고는 고통스러워하는 검은 옷의 승려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후회와 번뇌로 괴로워하는 것이 뉘우침의 시작이로 돼. 그는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말했지만 괴로움으로 울부짖는 비명소리 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양과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내공이 상당히 심오하구나. 어지간해선 저 노승을 능가할 사람을 찾기 힘들겠는걸. 흰 눈썹의 노승은 계속해서 경을 읊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 뉘우친다면 더 이상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지어다. 이미 저지른 죄는 아무리 후회해도 없어지지 않으니.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조금 안정을 찾은 듯 낮은 목소리로 경을 따라 읊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 뉘우친다면 더 이상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지어다. 사부님, 저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후회와 번뇌, 그리고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는 아무리 후회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니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는 건 본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성인이 아니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잘못을 알고 고친다면 그보다 더 큰 선이 없는 법이거늘. 그 말을 듣자 양과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백모께서 내 이름을 과라고 짓고 자를 계지라고 지으셨는데 이는 바로 잘못을 알고 고친다면 그보다 더 큰 선이 없다는 의미라고 하셨지. 저 노승은 나를 깨우치기 위해 찾아온 성인이 아닐까?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승려가 말했다. 제자 악의 뿌리를 뽑기가 어려워 또다시 큰 죄를 저지를까 두렵습니다. 사부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제 두 손을 잘라주십시오. 내 두 손을 자를 수는 있으나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뿌리 뽑는 건 결국 너 자신의 몫이다. 만약 악한 생각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손발을 자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한기가 오는 듯 몸을 움츠리며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사부님, 아무리 해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흰 눈썹의 노승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마음속이 증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비록 네 잘못을 깨달아 알고 있다고는 하나 마음속에 인애가 없으니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내게 불설 농모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제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양과와 소용녀도 나무벽을 사이에 두고 숙연하게 들었다. 흰 눈썹의 스님이 입을 열었다. 옛날에 어미 사슴이 살았는데 새끼를 2마리 낳았다. 어느 날 어미 사슴은 그만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지. 사냥꾼이 막 사슴을 죽이려는 순간 어미 사슴은 간청했다. 만약 자기가 지금 죽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두 어린 자식이 먹이를 찾지 못해 죽고 말 것이니 잠시만 시간을 주면 어린 자식들에게 먹을 걸 찾는 법을 가르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애원했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던 사냥꾼도 어미 사슴이 하도 간절하게 애걸하니 마음이 움직여 어미 사슴을 놓아주었다. 어미 사슴은 집으로 돌아가 새끼 사슴들을 만나자 혀로 새끼들의 몸을 핥아주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지. 모든 관계는 인연에 의해 맺어지는 법이니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게 마련이다. 어미 역시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수는 없단다. 이제 떠날 때가 머지 않았구나. 그러나 어린 사슴들은 어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지. 어미 사슴은 새끼들을 물과 풀이 많은 곳으로 데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 오늘 아침에 그만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단다. 원래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을 텐데 내가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 이제는 돌아가야만 한다. 불쌍한 것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 살아야 한다. 노승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용녀는 자신 역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떠올리고 비통한 생각에 젖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양과는 노승의 이야기가 불가에 전해지는 우화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모자지간의 지극한 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어미 사슴은 말을 마치고 새끼들의 곁을 떠났단다. 그러자 새끼들은 울면서 어미를 따라갔지. 아직 어려서 어미처럼 빨리 뛰지는 못했지만 뛰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어미 뒤를 쫓았단다. 어미 사슴은 걸음을 멈추고 새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지. 얘들아, 더 이상 따라와서는 안 된다. 사냥꾼에게 들키면 너희마저 죽게 돼. 어차피 언젠가는 모두가 이별하는 법이다. 내가 명이 짧아 아직 어린 너희를 고아로 만들고 마는구나. 어미 사슴은 말을 마치고 사냥꾼을 향해 뛰어갔단다. 어미를 향한 마음이 어찌나 지극했던지 새끼들은 사냥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어미의 뒤를 따랐지. 사냥꾼은 어미 사슴이 비록 동물에 지나지 않지만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데다 새 모자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걸 보고 감동을 받아 사슴을 놓아주기로 했다.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은 고개를 숙이고 사냥꾼에게 감사를 표했지. 그 후 사냥꾼은 이 일을 국왕에게 보고했고 그때부터 나라에서는 동물을 함부로 사냥하는 걸 금했다고 한다. 노승의 이야기가 끝나자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한낱 사슴이 이토록 신의를 중시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효를 다할 줄 알거늘 저는 사슴의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사리가 없어지는 법이다. 그러곤 흰 눈썹의 노승은 고개를 돌려 팽 장로에게 눈길을 주었다. 마치 팽 장로도 듣고 깨우치기를 바라는 듯했다. 팽 장로는 자신에게 시선이 미치자 머쓱해져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다 문득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승려와 눈이 마주쳤다.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어찌나 불쾌한지 얼른 고개를 돌려 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팽 장로는 검은 옷을 입은 승려와 눈이 마주치자 웃으며 말을 건넸다. 눈이 정말 많이 오는군요. 우리 나가서 설경이나 감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뜻밖에도 검은 옷을 입은 승려가 순순히 좋다고 말했다. 팽 장로가 문을 열자 검은 옷을 입은 승려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문 입구에 섰다. 양과는 팽 장로의 눈빛이 어딘지 석연치 않음을 눈치챘다. 무언가 꿍꿍이 속이 있는 듯했다. 참 훌륭한 사부님을 두셨군요. 사부님 말씀이 옳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요. 한데 보아하니 스님은 온몸에 넘쳐 흐르는 힘을 주체하기 힘들어 누군가와 싸우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드신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에 검은 옷을 입은 승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다. 팽 장로는 손을 들어 눈사람을 가리켰다. 이렇게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니 저기 저 눈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건 죄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에 잠시 눈사람을 바라보던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천천히 양팔을 들어 올렸다. 이때는 이미 시간이 꽤 지난 터라 마른 거지가 갇혀있던 눈사람 위로 눈이 두껍게 쌓여 그나마 보이던 거지의 눈동자마저도 모두 눈으로 덮여있는 상태였다. 자, 마음껏 저 눈사람을 치십시오. 한 방에 저 눈사람을 가루로 만들어버리시죠. 팽 장로의 말투는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웠지만 거기에는 은근한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좋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양손에 기를 모으며 소리쳤다. 그러곤 쌍장으로 힘껏 눈사람을 때리자 눈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 순간 비쩍 마른 거지는 승려의 쌍장을 맞고 피를 토함과 동시에 막혔던 혈이 풀렸는지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다. 갑자기 들려온 비명 소리에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깜짝 놀랐다. 어찌 눈사람 안에 사람이 있단 말인가? 비명을 듣고 급히 달려나온 흰 눈썹의 승려가 쓰러져 있는 거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거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멍하니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때 팽 장로는 짐짓 놀라는 척하며 태연히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눈 속에 숨어 있었을까요? 이런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요. 팽 장로는 자기 섭심술이 효력을 발휘하자 매우 득이양양했다. 그는 밖으로 나오면서 이미 검은 옷을 입은 승려에게 섭심술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저 승려를 시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걸 모두 들었을 텐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설마 매복해 있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제압당한 것이었나?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승려가 사부를 부르며 멍한 눈으로 흰 눈썹의 승려를 바라보았다. 나무 아미타불. 업보로세. 이자는 네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네가 죽인 것이로다. 그 말에 검은 옷을 입은 승려가 눈 위에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넌 눈사람을 친 것일 뿐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러나 네가 장력을 날릴 때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물음에 검은 옷을 입은 승려가 고개를 떨구었다. 사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흰 눈썹의 노승은 눈을 들어 팽 장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매우 날카로우면서도 연민 어린 눈빛이었다. 노승의 눈과 마주쳐도 팽 장로의 섭심술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승려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개방의 장로로군. 이제야 생각이 나다니. 그러자 팽 장로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싹 사라지더니 표정이 일그러졌다. 철장방의 구방주께서 어쩌다 출가를 하셨습니까? 그랬다. 이 검은 옷을 입은 승려는 철장방의 방주 구천인이었다. 그리고 흰 눈썹의 노승은 바로 왕중양, 황약사, 구양봉, 홍칠공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1등 대사였다. 구천이는 당시 화산 정상에서 그동안 자기가 저질러온 악행이 크나큰 죄였다는 걸 깨닫고 출가하여 1등 대사의 제자가 되었다. 구천이는 출가한 후 법명을 자은이라 하고 성심껏 불도를 섬기며 수양에 힘썼다. 그러나 지금까지 악행을 너무나 많이 저질러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온갖 악한 생각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급한 상황이 되거나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악기가 솟구쳐 올라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곤 했다. 그래서 수갑과 착고를 만들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 손과 발을 묶어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날 1등 대사는 제자 주자류가 보낸 서신을 받고 자은과 함께 절정곡을 향해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오늘 뜻하지 않게 팽 장로를 만난 자은은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고 만 것이다. 자은은 출가한 후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계율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은 있었지만 사람을 죽인 건 출가한 이래 처음이었다. 그는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20여 년 동안 쌓아온 수양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팽 장로를 매섭게 쏘아보았는데 마치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1등 대사는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워졌다는 걸 알았다. 만약 무공으로 자은을 저지하면 그의 마음속 악한 생각이 도리어 강해져서 결국 터질 테고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랐다. 1등 대사는 그저 자은이 스스로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진정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1등 대사는 자은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경을 읊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팽 장로는 구천인의 무공이 고강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1등 대사가 누군지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눈썹과 머리가 하얀 것이 매우 노쇠해 보여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때문에 원래는 섭심술로 구천인만 제압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신을 바라보는 1등 대사의 눈길을 보자 도리어 마음이 짓눌리면서 섭심술을 쓸 수가 없었다. 팽 장로는 은근히 겁이 났다. 지금 도망을 가자니 철장 수상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공술이 뛰어난 구천인에게 잡힐 게 뻔했다. 게다가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 있었기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것이니 도망간다는 건 불가능했다. 팽 장로는 구천인이 노승이 권하는 대로 악한 마음을 눌러 자신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방 모서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구천인의 숨소리가 점차 거칠어지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있었다. 잠시 후 숨을 거칠게 몰아쉬던 구천인이 1등 대사를 향해 소리쳤다. 사부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은 제가 죄를 뉘우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국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가 어찌 부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1등 대사가 안타까운 듯 자은을 타일렀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은아, 너에게 불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겠다.
그러나 자은은 더 이상 1등 대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싫습니다. 사부님은 10년이 넘게 저를 속여왔습니다. 다시는 사부님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다. 자은이 힘을 주자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수갑과 착고가 끊어졌다. 자은아,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 뉘우침의 세월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1등 대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몸을 돌려 팽장로의 가슴을 향해 쌍장을 날렸다. 1등 대사가 미처 저지할 틈도 없이 빠른 동작이었다. 퍽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팽장로의 몸이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떨어졌다. 철장의 공격을 받았으니 온몸의 뼈가 으스러져 죽었을 것이 뻔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엄청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내실에서 뛰쳐나갔다. 두 사람을 본 자은은 양팔을 높이 치켜들며 다가왔다. 그의 눈에 살기가 등등했다. 뭘 보는 것이냐? 어차피 살개를 어긴 마당에 너희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자은은 팔에 기를 모아 철장을 날리려 했다. 그때 1등 대사가 재빨리 양과와 소용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곤 온화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멀리 가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면 된다. 자은아, 자은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뛰어들 생각이냐? 그 말에 자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생각이 복잡한 모양이었다. 자은은 지금까지 살심을 잘 억눌렀으나 팽장로의 섭심술에 넘어가 연달아 두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더 이상 살심을 자제할 수가 없었다. 그랬기에 어느 순간부터 1등 대사가 자기를 구해준 스승이 아니라 철천지원수로 보이기 시작했다. 자은은 갑자기 큰 괴성을 지르더니 1등 대사를 향해 철장을 내뻗었다. 1등 대사가 손을 들어 막았으나 그 충격이 어찌나 큰지 몸이 약간 흔들렸다. 자은이 녹이 충천한 목소리로 고함쳤다. 비키시오. 나를 말리지 말란 말이오. 자은이 연거푸 철장을 날리는데도 1등 대사는 그저 손을 뻗어맞기만 할 뿐 반격하지 않았다. 자은의 철장공과 1등 대사의 일양지는 당대 무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성 높은 무공이었다. 불가의 법도를 깨우치고 돌을 닦는 것에는 1등 대사가 자은의 사부가 될 만했다. 그러나 무공만을 따지자면 두 사람의 실력은 백중세였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하면 오래지 않아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큰 부상을 입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1등 대사는 여전히 방어만 할 뿐 자은을 공격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자은의 공격이 14번이 넘어갈 때 마침내 1등 대사가 짧은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왈칵 피를 토했다. 1등 대사의 흰 수염과 승복이 온통 붉게 물들었다. 양과는 1등 대사가 자은의 공격을 받아내는 걸 보고 그의 무공이 결코 자은보다 모자라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등 대사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은을 깨우치고 싶어 했다. 그런 1등 대사를 보며 양과는 탐복을 금치 못했다. 양과는 그런 1등 대사가 자은의 손에 죽는 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얼른 중검을 손에 들고 1등 대사의 곁으로 다가가 자은이 철장을 휘두르는 틈을 타서 자은을 향해 검을 찔렀다. 중검은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자은의 철장과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두 사람 모두 약간 비틀거렸다. 자은은 이런 황량한 산중에 사는 젊은 사냥꾼이 뜻밖의 고강한 무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1등 대사 역시 놀란 눈으로 양과를 바라보았다. 넌 누구냐? 너도 개방놈이냐? 저 음침한 장로와 한패였더냐? 그 말에 양과가 고개를 내저었다. 저 두 사람은 개방의 배신자들로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대사께서는 결국 두 화근을 없앤 셈이니 어찌 보면 선을 행하신 것인데 뭘 그리 번뇌하십니까? 뭐라? 화근을 없앴으니 선을 행한 것이다. 자은은 양과의 말을 되뇌어 보았다. 과연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저 두 사람은 개방의 배신자들입니다. 게다가 나라를 이민족에게 팔아먹은 나쁜 놈들이에요. 대사께서 두 사람을 죽였으니 정말 큰 공을 세우신 겁니다. 만약 저 둘이 죽지 않았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저 두 놈 때문에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록 자비를 가르치시지만 사악한 죄를 대할 때는 단호하게 죄를 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양과는 불가의 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지만 자은의 심리 상태는 알 것 같았다.
자은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다 보니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신에 대한 증오가 생겼고 그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악한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은의 죄책감을 덜어줄 만한 말을 되는 대로 짓거린 것이다. 양과의 말은 자은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다. 자은은 번쩍 치켜들었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자기 자신도 한때 금국이 송나라를 침략하는 걸 도왔던 적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양과의 말은 결국 자기를 비난한 것과 같았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자은의 눈에서 다시 살기가 피어올랐다. 살기 어린 눈빛으로 양과를 쏘아보던 자은이 다짜고짜 장풍을 날렸다. 쥐새끼 같은 놈. 니놈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양과는 자기 말을 듣고 다소 누그러지는 듯하던 자은이 갑자기 공격해오자 미처 방어할 여유가 없었다. 강한 장풍이 가슴을 공격해오자 양과는 아예 장력의 방향에 따라 뒤로 몸을 날렸다. 그러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구멍이 뚫리면서 양과의 몸이 집 밖으로 날아갔다. 그 모습을 보고 1등 대사는 깜짝 놀랐다. 저 사람마저 저리 허망하게 죽다니. 내가 어떻게든 손을 써서 구했어야 했거늘. 1등 대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연부를 외울 때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등불이 꺼졌다. 뒤이어 양과가 몸을 날려 들어오면서 자은을 향해 중검을 찔렀다. 좋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 자은은 오른손을 비스듬히 내리쳐 장력으로 검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양과의 독고구검은 그렇게 만만히 볼 것이 아니었다. 자은이 오른손을 내리칠 때 양과의 검끝은 이미 살짝 방향을 틀어 자은의 왼쪽 팔을 겨냥했다. 자은은 깜짝 놀라 급히 오른쪽으로 옮겨 가까스로 검을 피한 후 즉시 반격에 나섰다. 두 사람은 각자 신공을 바라며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1등 대사는 양과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제 겨우 20살 남짓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가 당대 최고수 중 한 명인 구천인과 대등하게 싸움을 펼치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게다가 평소 식견이 넓다고 자부해왔음에도 이 젊은이가 펼치는 무공이 대체 어느 문파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1등 대사가 양과의 무공에 감탄하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매우 아름다운 용모의 젊은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조급해하거나 걱정하는 듯한 기색이 없었다. 저 여자도 보통 사람은 아닌 듯 싶군. 1등 대사는 소용렬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자세히 보니 어딘지 모르게 허한 기색이 완연하고 양미간에 검은 기운이 감돌았다. 이런. 1등 대사는 자기도 모르게 혀를 끌끌 찼다. 그러는 동안에도 양과와 구천인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졌다. 두 절정 고수의 신공이 맞부딪히니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집 안 곳곳이 무너지고 부서졌다. 나무로 만든 집이 크지 않은 데다 그다지 견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두 고수가 싸우기에는 너무나 비좁았다. 결국 엄청난 소리와 함께 지붕을 받치고 있던 나무 기둥이 부러지면서 그만 집이 내려앉고 말았다. 소용련은 곽양을 품에 안은 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날렸다. 1등 대사가 소용녀의 뒤를 따르며 날아오는 나무 조각들을 옷소매로 날려보냈다. 밖은 여전히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고 큰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싸움은 멈출 줄을 몰랐다. 자은은 20여 년 동안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강한 적수를 만나 신이 난 듯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철장이 빠른 속도로 허공을 가르며 적에게 날아갔다. 약 100여 초씩이 지났을까 양과의 독고구검은 점점 더 힘을 더해갔다. 그러나 자은은 이미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기가 힘들었다. 양과는 중검을 들어 자은의 가슴을 향해 찌르다가 자은이 옆으로 피하는 걸 보고 곧 검의 방향을 횡으로 휘둘렀다. 검이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에 쌓였던 눈이 날아오르며 자은의 얼굴을 덮쳤다. 자은은 앞이 보이지 않자 급히 눈을 닦느라 자세가 흐트러졌다. 그때 양과의 중검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에 와닿는 걸 느꼈다. 온몸에 엄청난 압력이 전해져 절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자은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양과의 검이 자은의 가슴을 향해 찔러왔다. 비록 검끝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갈비뼈가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자은은 숨을 내쉴 수는 있었지만
들이쉴 수가 없었다. 자은의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주특기인 철장 신공을 익힌 후 강호를 누비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 누구와 싸우든지 대부분 이겼고 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비록 주백통에게 패해 서역까지 도망간 적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계교로 주백통을 혼내주기도 했다. 그는 살아오면서 지금과 같은 생명의 위기는 평생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고 생각하니 지난 세월이 후회스러웠다. 이대로 죽으면 그동안 저질렀던 죄를 갚을 길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남의 손에 죽는다는 게 이렇게 처참하고 공포스러운 것이었구나. 전에 내가 죽였던 사람들도 이런 공포를 느꼈겠지. 자은은 1등 대사의 수없이 많은 충고를 듣고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 양과의 검 아래 누워서야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1등 대사는 양과가 자은을 제압한 걸 보고 마음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저 어린 나이에 어찌 저런 무공을. 참으로 대단한 젊은이구나. 1등 대사는 양과에게 다가가 검의 날에 가볍게 손가락을 댔다. 그러자 검을 든 양과의 왼팔이 후끈 뜨거워지면서 검이 밀려났다. 자은이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1등 대사 앞에 엎드렸다. 사부님, 제자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자 1등 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죽고 사는 건 하늘이 결정할 문제다. 그보다 어서 이 젊은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거라. 양과는 그러지 않아도 이 노승이 혹시나 1등 대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조금 전 손가락으로 검을 밀어내는 걸 보고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양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인사를 올렸다. 제자 양과 1등 대사께 인사 올립니다. 자은이 일어나 양과를 향해 절을 올렸고 양과 또한 급히 답례했다. 양과는 두 사람에게 소용녀를 소개했다. 소용녀는 곽양을 품에 안은 채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다. 조금 전엔 제가 실성을 했나 봅니다. 사부님, 많이 다치시지는 않았는지요? 자은의 말에 1등 대사는 담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넌 어떠냐? 자은은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몰랐다. 네 사람은 큰 나무 아래 모여 앉았다. 양과는 자신이 어떻게 무삼통과 주자류, 점창어운을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절정곡에서 독에 중독되었는지, 그리고 천축의 승려와 주자류가 왜 자신을 위해 해독약을 구하러 절정곡에 갔는지 등을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1등 대사가 양과에게 물었다. 사제와 주자류가 그래서 절정곡에 간 것이군. 그래, 자네는 여기 있는 자은과 절정곡의 곡주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나? 양과는 조금 전 팽장로가 그를 철장방의 구방주라고 부르는 걸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갔다. 자은 대사의 속가 성은 구시로 철장방의 방주가 아닙니까? 자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절정곡의 곡주께서 바로 자은 대사님의 여동생이겠군요. 그렇다네. 내 누이는 잘 있나? 자은의 질문에 양과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구천척은 남편에 의해 전신의 근육과 맥이 끊겨 불구가 되었으니 잘 지낸다고 대답할 수는 없었다. 자은은 양과가 망설이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누이가 성격이 급하고 난폭한지라 무슨 병고가 생겼다 해도 크게 놀랄 것은 없네. 누이께서는 사지 손발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뿐 몸은 건강하십니다. 그 말에 자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자은을 바라보는 1등 대사의 눈빛에는 연민의 정이 넘쳤다. 그러다 1등 대사가 고개를 돌려 소용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부인은 어쩌다 독이 내장까지 스며들게 되었습니까? 1등 대사의 말에 양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기분이었다. 아내는 내상을 입은 후 경맥을 뚫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불행히도 독이 묻은 암기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사님, 제 아내의 목숨을 구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양과는 급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1등 대사는 양과를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다. 어떻게 경맥을 뚫었나? 호흡은 어떻게 운기하고 있었나? 그러자 양과는 경맥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법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 한옥 침상 위에서 경맥을 거꾸로 흐르게 해서 치료를 했고 제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1등 대사는 양과의 말을 듣고 놀라 혀를 찼다. 구양형은 역시 무림의 기인 일세.
원래 무공도 강했지만 경맥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법을 알아냈다니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야. 무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군. 1등 대사는 소용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더니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과는 1등 대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의 입에서 방법이 있네라는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어렵게 입으련 1등 대사의 말은 양과의 기대에 못 미쳤다. 두 사람 모두 젊은 나이에 수양이 깊은 듯하니 내 솔직하게 말하겠네. 자네 부인은 독이 너무 깊이 스며들었네. 만약 내가 내상을 입지 않았다면 일양지 신공으로 체내에 독이 당분간 발작하지 않도록 한 다음 영험한 약을 찾아 해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일양지 신공으로 자네 부인을 치료할 수는 없네. 그나마 다행인 건 부인께서 내공이 깊고 마침 내게 내상에 좋은 약이 있다는 것일세. 이 약을 먹으면 최소한 7일 동안은 별일 없을 걸세. 그동안 우리 함께 절정곡으로 가서 내 사제를 찾도록 하지. 그 말을 듣자 양과가 무릎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그렇군요. 천축에서 온 그 승려께서 독을 치료하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1등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내 사제가 고칠 수 없다면 아마 이 세상에는 자네 부인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좋을 걸세. 그래도 어쩌겠나.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많은데 이 나이까지 살아 결혼도 해보고 죽는 것이니 다행이라 생각해야지. 그때 문득 1등 대사는 자기 질투심 때문에 죽은 주백통의 아이가 생각났다. 그때 그는 무언가에 눈이 멀어 아이를 치료하길 단호히 거부했고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다. 당시 그 아이를 때려서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지금의 자은이었다. 1등 대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눈은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다. 1등 대사는 품속에서 자기로 만든 달걀을 소용녀에게 건네주었다. 그게 1등 대사가 말한 약임을 알아차린 소용녀는 그것을 받아 껍질을 깨뜨렸다. 안에는 달걀 노른자처럼 황금빛을 띤 둥근 환약이 들어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귀중한 약인 듯 했다. 그 약을 드십시오. 소용녀는 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러자 향기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몸이 나른해졌다. 소용녀는 그날 밤 추위도 모르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도 눈은 그치지 않았다. 1등 대사가 준 약이 7일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해도 절정고까지 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대사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사실 1등 대사의 내상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사제와 주자류 그리고 소용녀를 구하려면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었다. 1등 대사는 소매를 떨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곤 앞장서서 눈길 위를 걷기 시작했다. 양과와 소용녀 그리고 자은이 그 뒤를 따랐다. 소용녀는 환약을 먹고 나자 단전 주위가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솟는 듯했다. 그녀는 경공수를 써서 순식간에 1등 대사를 앞질러 갔다. 뒤에서 이 모습을 본 자은은 깜짝 놀랐다. 어찌 저런 경공을. 문득 경쟁심이 생긴 자은이 발걸음을 빨리해 소용녀의 뒤를 쫓았다. 한 명은 경공술이 천하제일이라 할 수 있는 고묘파의 장문이었고 또 한 명은 철장수상표라는 별명을 가진 고수였다. 두 사람이 순식간에 수십 장을 내달리니 흰 눈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이렇게 일행은 5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1등 대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더 이상 강행하기 힘들 것 같았다. 양과는 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서 좀 쉬시면서 요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절정곡도 멀지 않았으니 저희 부부와 자은 대사가 가서 사제님과 주 사숙을 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등 대사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내저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내가 가야 마음이 놓이겠네. 그러자 자은이 앞으로 나서며 공손하게 말했다. 그럼 제가 사부님을 업고 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자은은 즉시 1등 대사를 등에 업고 앞으로 내달렸다. 그렇게 일행은 점심때가 조금 지나 절정곡 입구에 도착했다. 그때 멀리서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은은 혹시나 동생 구천척이 무삼통 등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되었다. 그는 구천척이 다치는 것도 그렇다고 무삼통이 다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 양과가 그런 자은을 보며 물었다.
우리 신분을 밝히고 대사님의 누이를 나오시라고 할까요? 자은은 잠시 망설였다. 일단 가서 싸움을 말리고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곤 양과가 앞장을 섰다. 자은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양과가 안내하는 대로 급히 달려갔다. 일행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녹색 옷을 입은 절정곡 제자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었다. 숲을 안쪽에서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법 울창한 숲이라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절정곡 제자들은 양과 일행을 발견하고 일제히 소리치며 달려왔다. 잔뜩 경계하며 다가온 절정곡 제자들은 양과와 소용녀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양 공자께서는 갔던 일을 잘 마무리하셨는지요? 그러나 양과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숲을 속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물음에 절정곡 제자도 대답은 하지 않고 양과 뒤에 있는 두 노승을 찬찬히 살폈다. 무슨 의도로 왔는지 알아내려는 듯했다. 그때 양과가 다시 물었다. 공손 부인과 공손 낭자는 모두 안녕하시지요? 양과의 친근한 말투에 상대방은 다소 적대감이 풀리는 듯했다. 덕분에 잘 지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스님은 누구신가요? 혹시 저쪽에서 싸우고 있는 여자들과 같은 무리입니까? 여자들이라니요? 4명의 여자가 두 패로 나뉘어 절정곡에 침입했습니다. 곡주께서 저지하라 하셨는데 저 여자들이 어찌나 겁도 없고 무공도 만만치 않던지 잡기가 쉽지 않더군요. 겨우 정화골짜기로 유인했는데 거기서 지금 한창 싸우고 있습니다. 양과는 정화골짜기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대체 4명의 여자가 누굴까? 만약 황용, 곽부, 와남평, 야율련이라면 서로 싸울 리가 없을 텐데. 양과는 숲을 속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군지 매우 궁금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제가 아는 분들이라면 싸움을 말리고 함께 곡주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절정곡 제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는 어차피 침입자들이 정화골짜기에 들어간 이상 도망갈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양과에게 보여줘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양과를 안내해 숲을 속으로 들어갔다. 과연 4명의 여자가 두 편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다. 숲을 속을 들여다본 양과와 소용녀는 깜짝 놀랐다. 4명의 여자는 직경이 2장 정도 되는 원형 풀밭 위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풀밭 주변에 정화가 빽빽이 에워싸고 있었다. 마침 겨울이라 꽃은 떨어지고 가지마다 가시가 날을 세우고 있었다. 정화가 물이 지어 있는 땅의 면적이 약 8, 9장은 되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경공술이 뛰어나다 해도 이곳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때 소용녀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사자라고 했다. 그 말에 소용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과연 이막수였다. 이막수 곁에는 그녀의 제자 홍능파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장검을 들고 있었는데 이막수는 아마도 고묘에서 불진이 불어진 후 아직 다시 만들지 못한 모양이었다. 다른 두 여자는 각기 유엽도와 은색의 단봉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가냘픈 몸매였지만 발놀림이 매우 빠르고 무공 역시 상당해 보였다. 그러나 이막수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했다. 그때 등을 보이고 있던 상대편 여인이 홍능파 옆을 스치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는 바로 정영이었다. 뒤이어 연한 자색 옷을 입은 소녀도 양과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육무쌍이었다. 4사람은 한정된 공간에서 싸우다 보니 생각처럼 무공을 펼칠 수 없었다. 게다가 사방이 정화로 둘러싸여 있었기에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무공으로 따지자면 정령과 육무쌍은 이막수 하나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막수가 불진이 아닌 다른 무기를 쓰다 보니 아직 손에 익지 않아 불진을 사용할 때보다는 덜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홍능파는 육무쌍에 대한 예정 때문에 살수를 쓰지 않았다. 그런 탓에 정령과 육무쌍은 줄곧 수세에 몰리기는 했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다. 둘 중 정령은 황약사에게 직접 무공을 배웠기 때문에 옥소검법 실력이 상당했다. 저 사람들은 어쩌다 저곳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양과의 질문에 절정곡 제자는 득이양양한 태도로 거만하게 대답했다. 이곳은 공손곡주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원래는 출구가 있지요. 그런데 저들을 안으로 몰아넣은 뒤 우리가 출구를 막은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정화가시에 찔린 겁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곧 그리 되겠지요. 그러나 양과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이들의 무공 실력으로 어찌 이막수를 저 안에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 아, 그렇군. 어망진을 이용한 모양이군. 이제 해독약도 반쪽밖에 없는데 만약 정령과 육무쌍마저 정화독에 중독되면 상황이 정말 어렵게 될 것이다. 양과는 목소리를 높여 정령과 육무쌍에게 소리쳤다. 정랑자, 육랑자, 저 양과입니다. 풀밭 주변에 꽃에 가시가 있어요. 거기에 무서운 독이 있으니 다들 조심하세요. 이막수는 절정곡 제자들이 정화를 이용해 길을 막는 걸 보고 진작 정화가 범상치 않은 식물임을 눈치챘다. 그래서 정화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홍능파에게 조심하라고 당부를 해두었다. 물론 총명한 정령과 육무쌍 역시 눈치채고 있었다. 네 사람 모두 가시가 잔뜩 돋은 정화를 보고 위험을 느낀 것이다. 그들은 양과의 말을 듣고 더욱 긴장했다. 풀밭을 둘러싼 정화로부터 멀찍이 떨어지려다 보니 자연히 중앙으로 몰리게 되고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게 되니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몰래 이막수는 정령과 육무쌍을 죽이고 두 사람의 시체를 다리 삼아 정화 골짜기를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양과와 소용녀가 나타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정화가 가로막고 있어 양과가 정령과 육무쌍을 도울 수 없다는 생각에 다소 안심이 되었다. 능파야, 이제 놀아줄 시간이 없구나. 여기서 죽기 싫으면 이제 너도 최선을 다하거라. 그 말에 홍능파가 알겠다고 답하고는 검에 더욱 내공을 실어 정령을 향해 내질렀다. 이를 정령이 단봉을 들어막는 사이 이막수의 장검이 그녀의 목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그걸 보고 육무쌍이 앞으로 나서며 유협도로 막아냈다. 그 순간 이막수가 냉소를 지으며 장검을 살짝 돌린 후 왼발을 날려 육무쌍의 손목을 걷어찼다. 그 기세에 육무쌍의 손에 들려있던 유협도가 허공으로 떠올라 정화숲을 속으로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이막수의 장검이 번득이는 빛을 발하며 정령을 공격했다. 결국 정령은 이막수와 홍능파의 공세에 밀려 연신 뒤로 물러났다. 이제 한 발짝만 더 물러나면 정화숲풀에 넘어지고 말 터였다. 이를 보고 다급해진 양과는 땅바닥에서 작은 돌을 주워 엄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후 이막수의 눈을 향해 날렸다. 그러자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이막수를 향해 날아갔다. 그 순간 이막수의 검은 정령의 아랫배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눈을 향해 돌멩이가 날아오자 이막수는 하는 수 없이 검을 거두고 날아오는 돌멩이를 막았다. 양과가 사용한 건 바로 황약사의 탄지신공이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익히지는 못했기에 하수라면 몰라도 이막수 정도의 고수에게는 그저 위협용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조금 전 공격을 황약사가 날렸다면 이막수는 검을 놓쳤거나 최소한 검의 방향을 크게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어쨌든 황약사는 양과에게 탄지신공을 전수해준 덕분에 자신이 말년에 거둔 여제자의 목숨을 구하게 된 셈이었다. 그러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을 거둔 이막수는 즉시 왼손 식지를 뻗어 정령의 가슴에 있는 옥당혈을 찍었다. 순간 공격을 당한 정령이 멍해 있는 틈에 이막수는 왼발을 돌려서 육무쌍을 쓰러뜨리고 다시 정령의 무릎에 있는 양관혈을 눌렀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령과 육무쌍은 동시에 넘어지고 말았다. 이막수는 정령의 뒷덜미를 잡아 멀리 내던진 후 연달아 육무쌍을 들어 올려 내던졌다. 능파야, 저것들의 몸을 밟고 빠져. 이막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눈앞으로 뭔가가 휙 하고 지나갔다. 바로 양과였다. 그는 이미 몸을 날려 왼팔로 정령을 받아안고 또다시 앞으로 몸을 날렸다. 정령은 비록 혀를 찍혀 하반신을 못 썼으나 양팔은 쓸 수 있었기에 양과에게 안긴 채 얼른 육무쌍을 안았다. 양과는 정령이 육무쌍을 아는 걸 확인하고는 다시 몸을 날려 정화숲을 밖으로 빠져나갔다. 양과가 두 여자를 내려놓자 소용녀가 정령의 혀를 풀어주었다. 양과의 발은 가시에 찔려 엉망이 되었고 종아리와 허벅지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세 여자는 모두 양과의 다리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런 양과를 보며 정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령은 원래도 양과에 대한 정이 깊었는데 오늘 양과가 정화에 찔리는 걸 감수하고 자신을 구해주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육무쌍이 소리쳤다. 날 구해줄 필요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난 전에도 정화에 찔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찔린다고 해도 체내의 독이 조금 많아질 뿐 별 차이는 없어. 그러나 체내에 독이 많고 적음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양과가 그렇게 말하는 건 단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때 눈물을 글썽이던 정녕 눈에 양과의 텅 빈 오른팔 소매가 들어왔다. 육무상 역시 이를 발견하고는 또다시 소리쳤다. 바보, 오른팔은 어쩌다 잘린 거야? 소용녀는 양과를 대하는 두 여자의 태도를 보고 두 사람이 양과와 매우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왜 바보라고 부르죠? 바보 아닌데. 아, 죄송해요. 습관이 되어서 잘 고쳐지질 않네요. 순간 육무쌍과 정령의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육무쌍이 양과를 향해 묻자 눈치 빠른 정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용녀라는 분이군요. 아, 그렇구나.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이렇게 선녀처럼 아름다우신 걸 보니 분명 소용녀시군요. 전부터 정령과 육무쌍은 양과가 소용녀를 사랑하는 걸 알고 질투심을 느꼈다. 그런데 오늘 소용녀를 직접 대하고 보니 그 아름다운 용모의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나와는 비교가 안 되게 아름답구나. 양대영, 팔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육무쌍이 화를 내며 말했다. 누구랑 싸우다가 그랬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어떤 나쁜 놈이 그랬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뭔가 비겁한 개교를 부린 모양이죠. 혹시 저 안에 있는 악녀가 한 짓은 아닌가요?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에서 남을 욕하다니 그건 비겁한 짓 아닌가. 깜짝 놀란 육무쌍이 뒤를 돌아보니 미모의 소녀가 서 있었다. 바로 곽부였다. 그녀는 노안 얼굴로 칼자루를 꼭 쥐고 서 있었다. 내가 언제 당신을 욕했어요? 난 우리 양대영의 팔을 자른 나쁜 놈을 욕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자 곽부가 장검을 꺼내들었다. 내가 바로 양형의 팔을 자른 나쁜 놈이에요. 내가 사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 일로 부모님께 꾸중도 들을 만큼 들었어요. 당신들이 뭔데 나서서 날 욕해요? 곽부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이 일로 심리적인 고통이 컸던 모양이었다. 무삼통, 곽부, 야율제, 무시 형제 등은 계곡가에서 불을 피한 뒤 화염의 기세가 약해지자 계곡물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황용, 완한평, 야율령과 합류한 일행은 절정곡으로 왔다. 원래 이들은 1등 대사, 양과 등보다 반나절 정도 일찍 왔으나 천축 승려와 주자류가 잡혀있는 곳을 찾기 위해 곳곳을 뒤지느라 이제야 도착했다. 한편 이막수와 정령 등이 절정곡에 오게 된 건 모두 주백통 때문이었다. 노안동 주백통이 장난기가 일어 절정곡에 무림고수를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 이들을 유인해온 것이었다. 주백통은 몽골군들이 중양궁에 불을 지르던 날 전진교에 보관된 중요한 문서들과 경전 등을 커다란 나무관에 넣고 산을 빠져나왔다. 종남산 주변을 맴돌던 주백통은 1등 대사와 양과 일행이 절정곡을 향해 가는 걸 보고 문득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다. 주백통은 매사에 음험하고 잘난 척하는 절정곡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든 그들을 괴롭혀주고 싶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무림 고수들을 절정곡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황용, 무삼통 등은 1등 대사를 향해 예를 갖춘 후 서로를 소개했다. 정령은 일전에 난석진 밖에서 황용을 만난 적이 있었으나 인사를 하지는 못했다. 오랫동안 사자의 이름을 들으면서 평소 매우 흠모해오던 차에 이렇게 만나게 되자 뛸 듯이 기뻐하며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황용도 부친이 말년에 여제자를 하나 거두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었는데 오늘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가운 데다 젊고 아름다운 사매가 예를 갖추어 공손히 절을 하자 첫 만남임에도 매우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황용은 부친의 안부를 물었다. 건강히 잘 지낸다는 말을 듣자 더욱 마음이 놓였다. 한편 절정곡 제자들은 멀찍이 밀려나 있었다. 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수가 워낙 많은 데다 기세 또한 등등했기에 감히 저지하지 못했다. 그중 한 명이 구천척에게 보고하기 위해 황망히 자리를 떴다. 곽부와 육무쌍은 서로 눈을 흘겼다. 곽부는 어머니가 정령을 사숙이라고 소개하며 예를 갖추어 인사하라고 하자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머리를 숙였다. 양과는 말없이 사람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안부를 묻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소용녀가 안고 있는 곽양이 생각났다.
용아, 이제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드려야죠. 그 말에 소용녀는 곽양의 뺨에 입을 맞추어 작별 인사를 한 후 황용에게 다가갔다. 곽 부인, 당신 딸이에요. 소용녀는 아기를 보내려니 무척 서운한 듯했다. 황용은 아기를 받아 안은 후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딸을 낳은 후 처음으로 품에 안아본 황용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양과가 곽부를 보며 말했다. 곽낭자, 당신 동생은 이렇게 무사합니다. 이제 내가 아기와 해독약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란 걸 믿어주시겠죠? 그러나 곽부는 녹이 띈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겠죠. 만약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왜 내 동생을 안고 여기까지 온 거죠? 곽부는 워낙 고집이 센 성격이라 양과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할 줄을 몰랐다. 예전에 양과 같았으면 즉시 곽부의 말을 맞받아치며 다퉜을 테지만 최근 많은 위기와 변고를 겪으면서 한층 성숙해진 탓에 그런 쓸데없는 입씨름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양과는 그저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소용녀와 함께 물러섰다. 육무쌍은 곽양을 한번 쳐다본 후 정령에게 말했다. 이 아기가 언니 사자의 딸이에요? 제발 이 아인 자라서 무례하고 제멋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육무쌍이 자신을 겨냥해서 한 말임을 곽부가 모를 리 없었다. 내 동생이 무례하고 제멋대로 자라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육무쌍이 냉소를 흘리며 쏘아붙이듯 말했다. 당신한테 한 말도 아닌데 왜 그러죠? 그리고 무례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그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죠. 나라고 못 나설 이유는 없죠. 육무쌍과 정령은 양과의 팔이 곽부에 의해 잘렸다는 걸 알고 너무나 분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정령은 화를 눌러 참을 줄 아는 반면 육무쌍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인데도 곽부에게 시비를 걸었다. 곽부는 화가 나서 검을 잡으려 소리쳤다. 이런 절름발이 주제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참고 있던 황용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부야, 조용히 있지 못하겠느냐? 육무쌍도 분을 참지 못해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육무쌍은 소용녀를 볼 때마다 질투가 났다. 그와 동시에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는 양과의 다리를 보면 마음 아팠다. 그런 양과의 팔을 자른 곽부를 보니 소용녀에 대한 질투심마저 곽부를 향한 미움으로 바뀌었다. 육무쌍은 곽부를 노려보며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 그때였다. 숲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모두들 고개를 돌려보니 정화 수풀 속에서 이막수가 홍능파를 높이 치켜들고 있었다. 비명소리는 바로 홍능파가 지른 것이었다. 모두들 서로 인사를 건네느라 정화 수풀 속의 이막수와 홍능파를 잠시 잊고 있었다. 깜짝 놀란 육무쌍이 소리를 질렀다. 이막수가 사자를 다리 삼아 빠져나오려는 모양이에요. 어서 구해야 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모두들 놀라 멍해 있는 사이 이막수는 홍능파를 정화가시 위로 던졌다. 그러더니 훌쩍 몸을 날려 홍능파의 몸을 딛고 다시 힘을 받아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이막수는 날렵하게 정화 골짜기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막수가 다시 한번 몸을 날리려는 순간 홍능파가 큰 소리를 지르며 뛰어올라 이막수의 왼발을 잡았다. 그러자 곧 이막수의 몸이 아래로 처졌다. 이막수는 오른발을 휘둘러 홍능파의 가슴을 세게 걷어찼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홍능파는 그만 오장육부가 터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나 홍능파의 양손은 여전히 이막수의 오른발을 꼭 끌어안은 채 놓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홍능파 팔에 박혀있던 정화가시가 이막수의 발을 찔렀다. 이막수는 황용등이 공격해올까봐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섰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다 그 광경이 너무 잔인하고 처참해 보는 사람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다. 평소 자신을 아껴주고 잘 대해주던 홍능파가 비참하게 죽자 육무쌍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 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막수는 허리를 굽혀 자기 발을 감고 있는 홍능파의 양팔을 풀었다. 홍능파는 이미 목숨이 끊어졌지만 분노와 증오에 찬 두 눈을 여전히 부릅뜨고 있었다. 정화독에 중독되었으니 이곳에서 해독약을 구해나가야겠군. 홍능파를 떼어낸 이막수가 막 절정곡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황용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자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도 정화수풀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 말에 이막수가 장검을 꽉 움켜잡으며 뒤돌아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저한테 벌이라도 주겠단 말씀인가요? 그러자 황용이 피식 웃었다. 그럴 리가요.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려는 것뿐입니다. 겉옷을 벗어 흙을 담으면 훌륭한 방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꽃덤불에 던지고 받침 삼아 빠져나오면 되었을 텐데요. 그랬다면 제자를 죽일 필요도 없었을 테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랬다. 이막수는 후회와 창피함으로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조금 전에는 급한 나머지 그런 방법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제자를 죽이고 말았고 더 불행한 건 자신도 정화가시에 찔리게 된 것이다. 이제 와서 그런 충고를 해주시다니 너무 늦은 것 같군요. 그러게요. 이미 늦었네요. 당신은 사람 죽이는 일을 살리는 것보다 쉽게 행하니 고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황용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이막수도 오기가 생겼다. 내 제자 목숨은 내가 구해준 것이니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어려서 내가 거두어주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죽었을 아이예요. 나 때문에 살았으니 나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말에 황용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모두 부모님이 낳아주셨어요. 그러나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기 아이를 죽일 권리는 없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때 무수문이 검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이막수, 너의 악행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쓸데없이 무슨 변명이냐? 그 말과 함께 무돈유, 무삼통, 야율제, 야율연, 와남평, 곽부 등이 사방에서 이막수를 애워쌌다. 정령과 육무쌍도 앞으로 나섰다. 육무쌍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넌 우리 집안 사람들을 몰살했지. 곱게 죽여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할 것이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홍 사자를 죽인 것만으로도 넌 죽어 마땅하다. 위기에 몰렸지만 이막수는 이막수였다. 모조리 죽여줄 테니 모두 덤벼라. 이막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먼저 무시 형제가 동시에 이막수를 공격했다. 그리고 정령과 육무쌍도 좌측에서 공격에 나섰는데 육무쌍은 무기가 없어 맨손으로 공격했다. 그와 동시에 무삼통, 야율제 등도 일제히 무기를 뻗었다. 지켜보던 1등 대사마저도 이막수를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조금 전 이막수가 자기 제자를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직접 본 탓에 모두들 저기에 가득 차 있었다. 곧이어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귀를 울리기 시작했다. 이막수가 비록 무공이 강하다고는 하나 상황이 너무나 불리했다. 시간을 지체하면 살아남기 힘들겠다고 판단한 이막수는 왼손을 크게 휘두르며 빙배근침을 받으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모두가 움찔하며 주춤거리는 사이 이막수는 몸을 날려 다시 정화숲을 안으로 들어갔다. 어차피 자기는 정화가시에 찔린 뒤라 한두 번 더 찔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 그래서 정화골짜기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감히 뒤쫓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막수는 정화숲을 반대쪽에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황용과 양과도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양과는 얼른 바닥에서 작은 돌멩이를 주워 정화숲을 속으로 날렸다. 그러자 육무쌍의 유협도가 돌멩이에 맞아 허공으로 떠올랐다. 그걸 보고 육무쌍이 몸을 날려 유협도를 잡았다. 그때 무수무는 정화가시가 있는 숲의 오른쪽으로 돌아 반대편 숲을 향해 달려가며 어서 쫓아가자고 사람들에게 외쳤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정화숲을 돌아 반대쪽 숲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 세 갈래 갈림길을 만났다. 무수문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앞쪽에서 녹색 옷을 입은 절정곡 제자들이 나타났다. 맨 앞에 서 있는 소녀는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뒤를 따르는 4명은 허리에 장검을 차고 있었다. 꽃바구니를 든 소녀가 인사를 하며 말했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곡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양과가 소리쳤다. 공손낭자. 접니다. 꽃바구니를 든 소녀는 바로 공손노각이었다. 그녀는 양과의 목소리를 듣자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양과에게로 달려갔다. 양대영 가셨던 일은 성공하셨습니까? 어서 가서 어머니를 뵈야지요. 공손낭자, 우선 이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양과는 공손노각에게 1등 대사와 자은, 그리고 황용 등을 소개했다. 공손노각은 검은 옷을 입은 자은이 자기 친삼촌인 줄 모른 채 그저 가볍게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 황용을 곽 부인이라고 소개하자 어머니가 이를 갈며 복수를 꿈꾸던 원수임을 알았다. 그녀를 죽이기는커녕 절정곡으로 데리고 들어오다니. 순간 양과에 대한 의심이 생긴 공손 노각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선 채 더 이상 인사를 하려 들지 않았다. 일단 곡주께 보고하고 오겠습니다. 그녀는 양과를 뒤로하고 황급히 절정곡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대청으로 안내를 받았다. 대청 중앙 의자에 앉아있던 구천척이 손님들을 보고 입을 열었다. 손발을 쓸 수가 없어 일어나 맞이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은이 기억하는 누이는 공손지와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었다. 당신은 예쁘고 가냘픈 꽃다운 20살의 처녀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누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 머리는 벗겨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한 것이 영락없는 못생긴 노파였다. 자은은 너무나 크게 변한 누이의 모습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한편 구천척은 양과가 약속한 기한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독이 발작해서 죽은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자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러자 양과가 웃으며 답했다. 해독약을 먹었더니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 말에 구천척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네가 정말 해독약이 있어 먹었다면 천축의 승려와 주자류라는 자는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구 선배님, 천축의 승려와 주 선배는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왔으니 그분들은 이제 풀어주시지요. 그러자 구천척이 냉소를 지었다. 글쎄 호랑이 굴에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기는 쉽지 않지. 잡은 먹이를 그냥 풀어줄 절정곡의 곡주가 아니었다. 양과는 구천척의 마음을 회유할 요량으로 말을 이었다. 구 선배님, 제가 누굴 모셔왔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틀림없이 반가워하실 겁니다. 구천척은 수십 년 동안 오빠를 만나지 못한 데다 지금의 자은은 승복을 입고 있었다. 비록 오빠가 승려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녀 머릿속에 오빠는 용맹하고 혈기 넘치는 젊은이 모습이어서 얼른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했다. 구천척은 딸에게서 일행 중에 오빠를 죽인 원수 황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듣고 그 자리에 모인 여러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러다 구천척의 시선이 마침내 황용에게서 멈췄다. 구천척이 이를 갈며 말했다. 황용, 당신이 우리 오빠를 죽였다지. 그 말에 양과는 깜짝 놀랐다. 그녀에게 구천인을 찾아내게 하려 했는데 뜻밖에도 황용을 먼저 알아본 것이었다. 구 선배님, 그 일은 일단 접어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반가운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자 구천척이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또 누가 왔다고 그러느냐? 혹시 곽정도 함께 왔단 말이냐? 그러면서 황용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던 구천척의 눈이 마침내 자은의 눈과 마주쳤다. 누이. 자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오빠. 그제야 작은 오빠를 알아본 구천척도 큰 소리로 오빠를 불렀다. 오빠 어쩌다 승려가 되셨어요? 넌 어쩌다 손발을 못 쓰게 되었느냐? 공손지에게 당했어요. 공손지. 매제가 널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그놈은 지금 어디 있느냐? 구천척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그자가 날 죽이려 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큰오빠가 살해당했다면서요? 그래. 힘없이 대답하는 자은의 모습에 구천척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빠는 그렇게 무공이 고강하면서 왜 아직도 큰오빠를 위해 복수하지 않은 거죠? 그 말에 자은은 할 말이 없는 듯 머뭇거렸다. 구천척이 황용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황용이 있잖아요. 우선 황용을 죽인 후 곽정을 찾아 죽여야죠. 그러자 황용을 바라보던 자은의 눈에 돌연 살기가 돌았다. 그걸 보고 다급해진 1등 대사가 앞으로 나섰다. 자은아, 출가한 몸으로 사람을 죽이려 해서야 되겠느냐? 게다가 네 형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이니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자은은 1등 대사를 쳐다보더니 그만 고개를 푹 숙였다. 사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이, 복수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에 구천척은 눈을 부릅뜨고 1등 대사를 노려보았다. 늙은 땡중이 뭐라고 짓거리는 것이냐? 그래, 큰오빠가 남의 손에 살해당했는데 오빤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인가요? 그러고도 오빠가 사내대장부인가요? 자은의 머릿속이 점차 혼란해지기 시작했다.
철장 수상표라는 벼로로 강호를 떨게 만들던 그 당당한 모습은 다 어디로 갔죠? 나이가 들더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졸장부로 변해버렸군요. 구천인 잘 들어요. 만약 오빠가 큰오빠를 위해 복수하지 않으면 다시는 날 동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황용은 전에 구천인의 철장에 맞고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다. 다행히 당시 1등 대사의 도움으로 내상을 치료하고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황용은 누구보다 구천인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기에 속으로 이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했다. 그때 참을성 없는 곽부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 어머니가 당신 같은 노파 따위를 무서워할 줄 알아요? 계속 함부로 짓거리면 어머니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황용이 막 딸을 말리려다 문득 생각을 바꾸었다. 구천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에게 달려든다면 분명 빈틈이 생기겠지. 그러면 그 순간이 내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곽부는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다. 멀리서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게 예의이거늘 이따위 손님 접대가 어디 있어요? 구천척은 냉담한 눈길로 불을 바라보았다. 보자 하니 네가 황용의 딸인가 보군. 그래요. 당신의 오라버니는 이미 출가한 몸이어서 함부로 싸우거나 사람을 해치지 못해요. 능력 있으면 당신이 직접 덤벼봐요. 오냐, 네가 곽정과 황용의 딸이란 말이지. 곽정과 황용의. 순간 구천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곽부의 얼굴을 향해 구천척의 입안에 있던 대추씨가 날아왔다. 워낙 갑작스러운 일인데다가 입으로 대추씨를 날리는 구천척의 내공이 심오했기에 곽부의 실력으론 받아내기는커녕 피하기조차 어려웠다. 공손지같이 고강한 무공 실력을 지닌 사람도 그녀의 대추씨에 맞아 오른쪽 눈을 잃지 않았던가.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양과와 소용녀만이 그녀가 대추씨를 암기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중 소용녀는 구천척이 갑작스레 공격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양과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시종일관 구천척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양과는 구천척의 입모양을 주의 깊게 살피다가 수상한 기색이 보이자 바로 앞으로 나선 뒤 잽싸게 곽부의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빼내 대추씨를 급히 막았다. 그러자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이 대추씨에 맞아 절반으로 부러졌다. 모두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곽부는 더욱 놀라 하얗게 질렸고 황용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황용은 절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추씨에 맞아 장검이 두동강 났으니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만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만약 양과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부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곽부 역시 양과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이내 그녀 특유의 자존심이 고개를 내밀었다. 네가 날 구해준 것도 잘난 척하기 위해서겠지. 그런 곽부를 쳐다보며 양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겠지만 나와 용인은 너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물론 너는 이런 사실을 모를 테지. 뜻밖의 양과에 의해 공격이 저지당하자 구천척은 매서운 눈초리로 양과를 쏘아보았다. 듣자 하니 넌 오늘 또다시 정화가시에 찔렸다지. 넌 앞으로 3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 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 입안 아래 단약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자 양과가 한쪽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다. 구 선배님, 전 선배님께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약을 주시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구천척이 냉소를 지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다시 밝은 태양을 볼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네 덕분이지. 그러나 원수는 반드시 갚되 은혜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게 바로 내 신념이다. 넌 곽정과 황용의 목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도리어 내 원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구나. 그러고도 할 말이 더 남았느냐? 구천척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진 듯하자 옆에 서 있던 공손 노각이 나섰다. 어머니, 삼촌의 원한과 양대영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자 구천척이 공손 노각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반알의 단약은 내 사위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다. 그러니 함부로 남에게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말에 공손 노각은 얼굴을 붉힌 채 어쩔 줄을 몰랐다. 구천척은 양과를 뚫어져라 쏘아보았다.
만약 그의 딸인 공손노각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약을 주지 않을 기세였다. 양과는 망설였다. 그러나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공손노각과 소용녀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용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어찌 아내를 배신하겠습니까? 말을 마친 양과는 단호한 태도로 돌아서더니 소용녀 곁으로 가서는 그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공손노각은 멍하니 바라봤다. 그러다 갑자기 양과를 향해 뛰어갔다. 양과 정말 무정하고 의리 없는 사람이군요.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봐요. 깜짝 놀란 양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얌전하고 단정하던 공손노각이 갑자기 격한 태도를 보이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겁한 사람. 절정국에 들어오기는 쉬웠을지 몰라도 나가는 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공손노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양과를 바라보는 표정은 매우 부드러웠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눈으로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를 본 양과는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얼른 맞장구를 치며 공손노각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했다. 그러자 목소리를 높이던 공손노각이 벼랑간 양과의 얼굴을 향해 대추씨를 날렸다. 고작 이런 시시한 재주로 날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양과가 대추씨를 받은 걸 확인한 공손노각은 눈짓을 하고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구천척은 딸이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걸 보자 화가 났다. 노가가 이게 무슨 꼴이냐? 저놈은 머지않아 죽는다. 너무 상심할 필요 없다. 사실 마음에 두고 있던 양과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니 공손노각이 받은 상처는 거짓이 아니었다. 공손노각은 여전히 어머니 앞에 엎드린 채 흐느꼈다. 대청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의 꾀에 속아 넘어갔지만 황용만은 내심 웃고 있었다. 양과가 뜻밖의 인기가 좋구나. 양과는 대추씨를 받아든 후 빠른 걸음으로 대청을 빠져나갔다. 공손노각의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아무래도 이해되지 않았다. 소용녀도 공손노각의 표정과 태도에서 그녀가 양과를 욕한 게 거짓임을 눈치챘다. 두 사람은 모퉁이를 돌아 아무도 보이지 않자 공손노각이 내뱉은 대추씨를 살펴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건 대추씨가 아니라 감람나무 열매의 씨였는데 가운데 부분에 가느다란 틈이 있었다. 양과는 손에 힘을 주어 씨를 반으로 갈랐다. 과연 안에는 얇은 종이가 들어있었는데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단약은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축승려와 주 선배께서는 화환실에 갇혀 계십니다. 글씨 옆에 깨알만하게 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구분길 끝지점이 바로 화환실이었다. 모두들 대청에서 떠들어대는 사이 두 사람은 천축승려와 주자료를 구하러 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